소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려고 자전거를 꺼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해화동까지 자전거 타고 올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젠 뭐 날씨가 화창해져서 산책을 나가도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산책 나갈 기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따뜻한 날씨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지난주에 이 보고서가 당에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전당대회 묻혀가지고 보도가 안 됐는데요. 제대로. 오늘 한 보수신문을 보니까 민주당을 조지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당원에 대한 보고서를 자세하게 보도를 해놨는데 전 이걸 보고 그 보수신문의 방향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수가 210만 명이고요. 3차례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7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 당비 1,000원을 한 번이라도 낸 당원 수는 89,700명, 9만 명 정도에서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1년간 당비를 낸 당원은 4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당원 중에서 90%가 넘는 사람이 당비도 안 내고 연락조차 안 되는 당원이었던 셈이죠. 물론 이제 이 보수신문은 이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걸로 비아냥거리는 민주당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게 그 비아냥거리는 게 뭐 주류, 친노 주류와 비주류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 당원들은 다 떠나오는데 니들 싸움 벌이면 뭐하냐. 뭐 이런 식의 취지,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혹은 전혀 도와준 일이 없는 민주당이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주체가 심판을 하는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많은 당비 납부 당원들이 당을 떠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4 전당대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면은 당권을 잡을 수 없는 세력들이 민주당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4 전당대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도록 내버려 둔 당내의 다른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쩌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계파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명하는 대의원들로 당을 꾸려가기 위해서 이른바 담합을 한, 그래서 뭐 요즘 신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친노를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당원이 늘으라고 당비를 내는 당원을 늘리려면은 국회의원이나 혹은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대의원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획파가 돼야 됩니다. 정치가 재미있고 그리고 그래서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당의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당을 유리하게 힘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을 하죠. 그래서 늘상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당의 기득권자들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득표 비율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당을 꾸려가는 전문 당 관료들, 당뇨라고 부르죠. 그리고 당뇨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정말로 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이해와는 유리되어 있는 별개의 이런 권력 엘리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나라 전체의 그 권력 지도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야권 내부에서도 결국은 기득권자들은 존재하고요. 그들은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당을 요리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당을 망치고 당을 국민들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가 떨어지고 새누리당의 인기가 떨어져도 여전히 민주당은 바닥에서 헤매는 이런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서두를 장식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초미의 현안은요. 초미의 현안은 남북관계입니다.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사실 보수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면은 그 일단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대북이라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인데요. 뭐 이거 전부를 다 읽으면은 지적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들의 생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김대중 고문의 칼럼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대화 제의가 있기 전 비교적 강고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별다른 상황 변화가 읽히지 않는데도 대화로 돌아선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미 공조의 결과든 중국과의 교감에서 온 것이든 자신의 방향 전환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한 데 대해서 보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납득할 수 없다. 만일 대화가 성사됐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나 물자다. 대북 지원이 없다면 북이 이런 엄청난 장난을 할 리가 만무하다. 대북 지원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팀들에 의하면 5억에서 10억 달러에 이른다. 북에게는 손도 못 대면서 이런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화는 결국 하나만하다. 이게 보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이게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북한과 대화가 성사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돈밖에 없고 그 돈은 북한 정권을 살찌우는 데 이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도 대단히 과소평가합니다. 결국 그
김대중 칼럼의 결론은 특히 북한의 젊은 비경험자, 저 김정은을 얘기합니다. 에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써먹었던 핵위협, 긴장고조, 대화, 지원이라는 고전적이고도 고식적인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번에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긴장 고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했죠. 거기에 한국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거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면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휩쓸려 가면서 결국은 북한과 감정적인 대립을 객화시키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상황을 오히려 북한을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수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짝퉁조선일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문화일보의 사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보수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북한이 적이지. 우리 내부의 경쟁자들의 뭐라고 그럴까 정신 상태를 알아야 또 대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일보의 사설 북으로부터 대래 사죄 책임 요구받은 박근혜 정부라는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1일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다가 3일 만에 퇴짜를 맞은 것도 모자라 사죄와 책임 요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릇된 정책 판단이 빚은 예고된 참사다. 대화 제의도 때와 상황을 가려야 하는 법인데 북한의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구걸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정부 불신을 자초하고 북으로부터도 뺨을 맞은 셈이 됐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불쾌해했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박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 자르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사죄나 책임에 대한 한마디 없이 대화 운운한 것은 철면피한 행위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잘못했으니 먼저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라는 얘기다. 자신들의 핵 협박은 정당한 것이고 한미 양국의 대응은 핵전쟁, 북침 연습이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으니 구체적 보상, 배상 대책을 내놓고 대북 원칙론자들에 대한 문책도 하라는 의미다. 북한은 이미 김관진 국방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목하며 인간 오작품, 괴뢰정보원장, 벌초 대상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표현들을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제 현실적으로 남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남한을 초토화시키고 남한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라면은 이러한 공갈 협박이 이 동굴을 그냥 서늘하게 만드는 협박이 될 건데, 사실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이 전쟁 괜히 도발했다가는 북한이 멸망당하고, 물론 남한도 괴멸적인 피해를 입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협박이 아주 재미있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그 대화 제의가 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북한의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체제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칭 북한 전문가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자유로운 체제를 몸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은 지 맘대로 떠듭니다. 근데 북한의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이 김정일을 혹은 김정은을 욕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나라의 전체 입장도 아닙니다. 상업적인 신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신문에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버는 민간 사기업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언론이 없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이라든지 인민일보가 아니지. 북한은 무슨 노동신문이라든지 이게 다 관제 언론들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보수 민간 신문들의 주장도 북한에서는 자꾸 이거 카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화를 끄든가 해야지. 얘기한 게 뭔지 까먹어버렸다. 여하튼 이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민간신문들이 얘기하는 것들,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9천만 달러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절대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남한 민간신문들의 비아냥을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다면 북한 수준도 알만한 건데 여하튼 이제 그런 체제 간의 오해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도 보이듯이 남한 정부가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야 가만히 있었을 따름이죠.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쓸데없는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야 니들 다 나가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한의 보수 신문들하고 저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남의 생각 전혀 안 하는 한국 보수의 입장들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 한심한 일은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11일 공식 대화 제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더니 14일엔 북측 반응을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밤 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 정리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대북 원칙 견지보다는 대화에 연연하는 저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한반도에서 시비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돌을 들어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며 분명한 메시지를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에 상응한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북한의 변화는 체제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압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설픈 대화와 지원은 북한의 기만 살려주고 또다시 과거 햇볕 정책의 실책을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정말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55마일 휴전선을 놓고 그 남과 북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로 전쟁의 불길을 누군가가 당기기만 하면은 상대방을 그야말로 10분 이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미사일로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즉 남과 북이 아닌 제3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친 교수 새끼가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찌끄릴 수가 있죠. 왜? 자기 일 아닙니까? 남과 북이 싸운다고 해서 그 피해가 미국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이 전쟁을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사일을 청도를 향해 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총리는 한반도에서 시비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돌을 들어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똑같다라는 식의 자신감에 찬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어설픈 대화와 지원은 북한이 기만 살려주고 또다시 과거 햇볕 정책의 실책을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이런 식의 망발을 찌끄린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북한의 변화를 체제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압박을 지난 5년 동안 했어요. 이명박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까? 오히려 전쟁 위협,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이 실시됐던 지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10년 동안은 최소한 전쟁 위협은 없이 살았어요. 이명박의 5년. 북한의 체제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압박을 하는 결과가 바로 지금 전쟁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도 전쟁 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전쟁의 불길이 제한전이나마 당겨지는 순간 결국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 간의 감정적인 싸움의 결과 희생되는 사람은 국민들이에요. 이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설이 보수의 전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조금 달라요. 남북 대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자 중앙일보의 사설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묘하지만 14일 벌어진 일을 정리하자면 골자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되는 현 시점은 아직 대화하기에 이르다고 답했고 우리는 그렇다면 당장 밥 먹는 일이 어려운 개성공단 근무자들을 위해 식자재 반입만이라도 허용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식자재 반입이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식자재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기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조치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남북 간의 신경전을 이처럼 분위기 좋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의 과도한 긴장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 탓에 생긴 것이다. 북한이 과민 반응을 보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역시 과도한 긴장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또 분쟁의 요인을 풀어내려는 노력 없이 무한정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캐리 미 국무장관에게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네. 남북 사이의 대화는 아직 때가 이를 뿐 포기할 일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는 한 이것이 중앙일보 사설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중앙일보의 사설도 어느 정도 이제 보수의 관점에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이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결국 키 리졸브 훈련 때문이었죠. 키 리졸브 훈련이 매우 강도 높게 이루어진 것을 북침 기도로 단정을 하고 북한이 과민 반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민 반응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외부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들긴 들어요. 문제는 북한은 일단 통제 가능한 틀 속으로 끌어 들어와야만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우리 절체절명의 이 과제를 연착륙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통일 해법이거든요. 근데 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전쟁 불사론을 외칩니다. 문화일보,
조선일보. 물론 뭐 문화일보나 조선일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수들의 생각 중에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일정한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북한하고 최소한 한 300마일 정도 해협을 두고 있는 사이라면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로 휴전선을 맞대고 막강한 재래식 전력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권이 지난 5년을 아슬아슬하게 끌고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남북 관계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명박식의 협박과 위협, 이것이 북한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보수마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이제 2개 이제 딱 남아 있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이제 이 양반은 좀 비호감으로 생기긴 생겼더라고요. 뭐 얼굴이 이 능력을 재는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참 비호감이에요. 뭐 주는 인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윤진숙 후보자가 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의 그 정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참 그 윤진숙 후보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은 물론 장관이 갖고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무적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전문적인 실무 능력으로 출시하는 자리는 보통 국장까지가 한계라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1급. 그 이유는 결국은 정무적인 능력에 따라서 기용이 되는 거죠. 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정무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스스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웃겨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양구 씨가 윤준숙 씨를 놓고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한 데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꼭 비굴하게 허리를 낮출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같은 여당에서 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쓰려면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바로 우당의 원내대표를 향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린다는 것은 정말로 정무적 능력이 빵점이란 얘기에 다름이 아닌 거죠. 윤진숙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양구 원내대표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계기 되고 맙니다. 한겨레신문의 오늘 사설 식사정치의 의미를 역행하는 윤진숙 임명 강행 이런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이 아니고 사설의 첫 번째 대목에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정치, 즉 야권의 인사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른바 식사정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윤진숙 후보자는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해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 실패를 시인하면서도
실패한 인사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목적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당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참 박근혜 대통령도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 아주 난감할 겁니다. 아니, 청문회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웃기나 하고, 모른다 얘기나 하고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골머리를 썩이니, 그렇다고 윤석열을 잘라버리면은 벌써 비서관까지 포함해가지고 20명 가까이 낙마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1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 불러서 제발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걸 또 한겨레 신문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아니, 불러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갈 협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 강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겁니다. 자, 사설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 문제는 청와대, 야당 관계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대한 가늠자도 된다. 윤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일치된 반대 기류는 그동안 모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하던 이한구 원내대표마저 윤 후보자는 임명돼도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이런 기류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만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만남에서 말로는 앞으로 모든 사안에 당의 말을 많이 듣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실제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정치권의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만나서 밥을 함께 먹고 덕담을 나누는 수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권의 고언과 충고를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릴 생각이라면 이런 만남은 아예 하지 않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모처럼 조성된 청와대와 정치권의 새로운 관계 정립 기류가 윤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빛이 바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아주 얌전하게 사설을 썼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당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야당 인사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사전에 야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부에게 청와대 들어와서 식사나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다면은, 말하자면 일정하게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초청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초청을 했을 때 한나라당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인이, 시그널이 안 왔기 때문이죠. 만나면은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근데 양보할 기색이 없다? 그러면은 만나러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뭐 독특함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보통의 그 보수적인 세력에서 배출된 대통령은 그런 보수의 문법을 이행을 했습니다. 야권 인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정하게 양보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과거 관례상. 그래서 갔던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하는 행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닮으려면 다른 걸 닮아야지. 보수가 보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관대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봐도 자칭 보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은 그런 관대함을 미덕으로 스스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본질적으로 관대함이냐에 대한 그런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정말 저질 보수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은 단 한 점도 놓으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한정의 양보를 요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해야만이 성이 차는 그런 저지를 비덕으로 삼고 있죠. 그런 이제 결국은 그것들이 반영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을 하려 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관행에 대한 배신인 거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낙점한 인사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부터 박근혜 인사의 문제점으로 늘상 지적해왔던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20대 퍼스트 레이디 시절 겪은 최태민 목사 사건, 아버지 사후 배신을 당한 경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신문의 칼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와 유경재단 이사장 시절은 물론이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을 끝까지 감쌌다. 지금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게 결국은 윤준수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집착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